안녕하세요. 오늘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두 건의 정치 뉴스 기사 저희도 아주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정말 뜨거운 이슈죠. 이걸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마치 제가 응원하는 축구팀 감독이 다음 시즌 우승하겠다고 갑자기 라이벌 팀의 에이스 선수를 영입한 딱 맞는 비유네요. 정말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더라고요. 이 파격적인 인사에 담긴 진짜 속뜻이 뭔지 오늘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출신의 이해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건이죠. 기사들만 봐도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심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왜 이런 뭐랄까 위험해 보이는 카드를 꺼냈을까? 그 숨겨진 노림수는 뭔지, 그리고 이 도박 같은 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당신의 자료를 가지고 함께 분석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 이야기의 제일 중심에 있는 인물, 이해훈 후보자부터 알아봐야겠죠. 네, 그게 순서일 것 같네요. 갑자기 우리 팀 유니폼을 입게 된 상대편 선수 같은 분이니까요. 보내주신 기사에도 경력이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한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해훈 후보자는 한마디로 보수 진영의 엘리트 브레인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정치에 오기 전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 연구위원이었고요. 경제 전문가죠. 아, 원래부터 경제통이었군요. 네, 국회의원도 3선이나 지낸 중연급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경제정책 능력만큼은 인정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죠. 이력만 들어보면 나라 예산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신이 밑줄 쳐서 보내주신 부분을 보니까 논란의 핵심은 실력이 아니라 과거의 말과 행동이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인 거죠? 네, 논란의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때요. 네, 그때 이해훈 후보자가 탄핵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그냥 반대 의견을 낸 정도가 아니었나요? 그 이상이었죠.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에 직접 나가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외쳤던 영상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니까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단순히 다른 당 사람을 쓰는 차원이 아니겠네요. 전혀 다른 문제죠. 자신네들의 가장 격렬했던 싸움의 반대편 선봉에 섰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손을 잡는 셈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정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는 결정이군요. 아니 근데 이런 엄청난 비판을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을 감수할 만큼 어쩌면 이 논란 자체를 이용할 만큼의 어떤 큰 계산이 숨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승부수요? 기사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외연 확장이에요. 외연 확장? 아, 그러니까 우리 편 말고 다른 편까지도 좀 끌어안겠다 이런 뜻이죠? 정확합니다. 당장 내년 6월에 아주 중요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선 핵심 지지층의 힘만으로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해훈 후보자처럼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정부의 중요 직책에 앉혀서 중도층이나 일부 보수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우리는 한쪽에 갇혀있지 않다는. 특히 수도권 표심을 노린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그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그 전략이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연 그게 통할까?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장관 한 명 바꾼다고 수십 년간 굳어진 정치 성향이 바뀔까요? 이건 너무 순진한 기대 아닌가요? 이건 보수 유권자들을 대거 우리 편으로 전향시키겠다는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아, 그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려는 전략에 더 가깝습니다. 불안감이라면 어떤 불안감이죠? 이재명 정부가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훈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우린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라는 시각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아, 이미지 전략이군요. 선거에서는 그런 작은 이미지 차이가 중요하긴 하죠.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깥을 향한 메시지가 첫 번째 목표였다면 두 번째 전략도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실용주의라는 키워드예요. 실용주의요? 나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 이런 거 다 떠나서 오직 실력과 능력만 보고 사람을 쓴다. 이 메시지를 시장과 국민에게 아주 강력하게 던지는 겁니다. 하긴 지금처럼 경제가 불안할 때 보수 진영에서도 인정하는 경제 전문가를 예산 책임자로 앉히는 것만큼 확신한 신호는 없겠네요. 그렇죠. 시장의 신뢰를 얻고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주려는 아주 현실적인 목적이 큰 거죠. 듣고 보니 이 인사가 단순히 사람 한 명 쓰는 걸 넘어서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직접 흔들려는 공격적인 카드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상대팀의 핵심 선수를 빼오면 우리 팀은 강해지고 상대팀은 내분에 빠지잖아요. 네, 상대 진영 분열 유도 효과죠. 아니나 다를까 지명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바로 이 후보자를 배신자라면서 당에서 제명해버렸잖아요. 아, 바로 제명했죠. 결과적으로 야권 내부에 변절자 논란을 일으키고 상대의 인재를 빼옴으로써 그쪽의 인물난을 부각시키는 효과까지 덤으로 얻은 셈이죠. 와, 정리해보니까 밖으로는 중도층을, 안으로는 실용주의 이미지를 동시에 상대를 교란시키는 정말 복합적인 카드였군요. 네, 다목적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이 멋져도 현실의 벽은 높아 보이는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다른 기사를 보니까 당장 집안 단속부터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는 건 이거 정말 심각한 신호 아닌가요? 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조국 대표는 이 후보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전력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거의 선을 그은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인 셈입니다. 핵심 지지층의 반발도 어떻게 우리를 배신했던 사람한테 장관직을 주냐면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수준이라 자칫하면 지지층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격렬한 반발에 대통령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순 없잖아요. 네, 대통령실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먼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더 나은 의견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고 해요. 그건 좀 동문서답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화내는 건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탄핵 반대라는 과거의 행동 때문인데. 바로 그 점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가지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내걸었어요. 조건이요? 네. 대변인을 통해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등에 대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해명하라고요? 네. 그리고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을 이해훈 후보자에게 넘겨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점이네요. 대통령이 임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일종의 공개 자격 시험을 보라고 요구한 셈이군요. 그렇죠. 과거에 당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국민이 그걸 받아주면 나도 임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정치적 해법이죠. 지지자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척하면서도 카드를 버리지 않고 시간을 번 겁니다. 질문의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네. 과연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통할까요? 이 모든 논란을 뚫고 이해훈 후보자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보내주신 기사들도 섣부른 예측은 다들 피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성공하는 시나리오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만약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게 되나요? 만약 이해훈 후보자가 대통령의 요구대로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극적으로 통과한다면, 그렇게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통합과 실용이라는 아주 강력한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아, 명분을 확실히 얻게 되는군요. 그렇죠. 진영 논리를 넘었다는 상징이 되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중도층의 신뢰를 얻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죠? 성공적인 협치 모델로 기록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도요. 생각만 해도 극적이네요.
그럼 반대의 경우, 즉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지층의 반발과 야당의 공세에 밀려서 결국 낙마하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럴 경우엔 정권 초반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치명적인 상처요? 네. 그냥 장관 후보자 한 명이 낙마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건 물론이고 무리한 인사를 고집하다 국론 분열만 일으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죠. 지지층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의 뜻을 거스르려다 실패했다면서 목소리를 더 높일 거고 야당은 독선적인 인사참사라면서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인.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네요.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강을 건넌단 배수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과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계산법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핵심 지지층의 반발까지 무릅쓴 그야말로 한편의 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네요. 네, 이제 이 드라마의 결말은 전적으로 두 주체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미래를 약속할 것인지, 그리고 국회와 국민이 그의 해명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말이죠. 저희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만약 당신이 대통령의 가장 신임하는 조언자였다면 이 위험천만한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에 찬성했을까요? 아니면 반대했을까요? 한 명의 지도자에게 더 중요한 가치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과의 굳건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껴안으려는 통합의 노력일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